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46페이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쪽 들어갈 건데요. 앞에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개항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개항을, 예전에 18강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제가 개항까지 한번 연결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일본의 막부 정권,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막부 정권이라고 했었을 때,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죠? 자, 가마쿠라 막부. 이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는 1185년. 자, 요때 이제 성립이 되고, 언제 무너지냐면 1333년도에 무너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새롭게 들어서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1336년도 이제 들어서서 1573년도에 무너지죠. 이 무로마치 막부하고 여러분들 그 전국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다음에, 자, 이걸 통일했었던,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 전쟁을 유발시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죠.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 승리했었던,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 무슨 막부를? 예, 에도 막부를 이렇게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된 시점은 17세기네요. 그죠? 그래서 세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자, 한 번씩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 에도 막부 에서 결국은 누구한테 개항을 당하냐면, 자, 미국한테 개항을 당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미국한테 개항을 당했었을 때, 자, 미일 화친조약. 자, 미일 화친조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1854년. 그럼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통해서 두 개의 항구가 열립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4년 뒤에 1858년도에 자 뭐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 여기서 이제 뭐 치해법권이라든지 관세 자주권 상실이라든지 이런 불평등 조약이 또 추가로 체결이 됐는데 제가 어느 쪽을 먼저 외우라고 시켰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미일 화친조약 요거를 먼저 꼼꼼하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요. 자,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한테 처음 개항을 당했고 그 이후에 다른 서양 국가들에게도 연이어서 이제 개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5개. 그 5개의 자, 서양 국가들과 연이어서 자, 조약을 체결당했는데 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 안세이 5개 조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안세이 5개 조약. 당시에요. 천황의 연호가 안세이거든요. 그래서 안세이 자, 5개 조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마무리하면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들과 5개 국가와 체결된 불평등 조약. 그럼 이걸로 인해서 서양의 어떤 제품들의 유입이 늘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국내 상공업자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몰락함으로써 여기 있는 하급무사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죠. 왜? 세금 자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조낭양이운동. 그 조낭양이운동을 자, 막부의 쇼군이 탄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막부 타도 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결국은 조낭파가 승리를 했죠. 자, 이 조낭파가 승리를 해서 막부는 무너진 거고요. 새롭게 무슨 정부로 바뀌냐면 자, 메이지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이 시점이 1868년도입니다. 되셨나요? 메이지 정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메이지 정부가 추진했었던 근대화 개혁. 그러니까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근대화 운동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일본이 이제 그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자, 무슨 유신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막부 타도 운동.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에도 막부가 무너진 건데,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개항은 막부 정권이 당한 겁니다. 됐죠? 메이지 정부가 개항을 당한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 개혁 정치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자, 뭐가 있냐면, 후쿠자와 유키치. 자, 요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명이라는 건 말이야. 문명이라는 거는 물질 문명과 자, 정신 문명이 있다. 그런데 이 문명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신 문명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즉 서구의 문물을 수용을 하는데 그 단순한 문물들만 수용할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 이것까지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들과 똑같아져야만 우리도 무슨 국가가 될 수 있다?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이나 제도나 법, 정치 이런 것까지 싸그리 바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요 시점에 여러분들 자, 중국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양모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양모 운동이 1861년 요 무렵이거든요. 그럼 다 같이 몇 년대? 60년대에 근대화 운동이 이제 자, 막 시작이 될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체서영을 외쳤죠. 중체서영. 반면에 이제 여기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정신 문명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 문명 개화론. 또 하나 간다라면
탈아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뭐 맥락은 같은 겁니다. 아시아적 마인드를 탈피해라. 그러니까 아시아적 마인드를 탈피해서 서양인들의 마인드와 똑같아져야만 완벽한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겠죠. 아무튼요. 후쿠자 위키치의 이러한 문명 개화론 이걸 자 슬로건으로 삼아서 자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 정치가 펼쳐질 건데 그 메이지 유신의 개혁 정치에서 국민의 3대 의무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3대 의무를 설정했는데 그 국민의 3대 의무에서 국방, 자 그다음에 납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교육. 자 이런 걸 이제 3대 의무로 설정했을 때 국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막부 정권에서는 무사들이 이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전체의 군대를 운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막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막부가 무너져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폐지합니다. 뭘 폐지한다고요? 번을 폐지합니다. 번을 폐지하고요. 설치합니다. 뭐를요? 현이라는 걸 설치해요. 요게 폐번치현 요 표현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폐변치현에서 이 번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번이란 단어는 영지입니다. 그래서 이 번을 울타리 번자거든요. 울타리 번자인데 중국 청나라에서는 자 이거를 그냥 국경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경선 안에 3명을 왕으로 책봉했죠.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3번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는 에도막부에서는 이 에도막부에서는 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영지라고 해석하십시오. 영지. 그러면은 이 영지에 영주들이 있겠죠. 다이모들. 근데 이제 에도마부가 지금 뭐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번을 없애는 겁니다. 자, 번을. 그래서 폐지했다.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했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방의 의무에서 기존까지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갈 의무가 없죠. 병농 분리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사들이 데리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국가 전체의 군대가 운영이 됐었던 건데 이제는 막부가 무너졌습니다. 폐번치현이 됐습니다. 그래 여기에 있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징병제. 그 다음에 납세 의무를 가게 되면은 기존의 납세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영주한테 한 거죠. 다이묘한테 내가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이묘가 사라졌어. 그래서 세금은 국가한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국가가 자 세금을 징수할 겁니다. 국가의 수조권? 자 이렇게 국가라 합시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면 이 전국시대가 막 통일됐을 때 여러분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정책을 펼치는데 그 통일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석고제라는 걸 시행했었죠. 그럼 석고제가 어떤 거였었냐면 쌀의 생산량. 석고제에서는 뭐를? 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쌀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뭐 했던 거라고요? 예, 세금을 부과시켰었던 겁니다. 근데 자 이제는 이러한 쌀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아무튼요. 토지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3대 의무 어쨌든 납세에 관련된 겁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에서는요. 6세 이상의 의무 교육을 하는데 이 6세 이상의 의무 교육에서 남녀 의무 교육입니다. 남녀 의무 교육.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네요. 아무튼 의무 교육. 그래서 나중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소학교가 만들어질 거고요. 소학교가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중학교도 만들어질 거고, 대학교도 만들어지는데, 그 대학교의 최초의 대학이 바로 도쿄대학입니다. 도쿄대학. 그래서 1877년에, 자, 도쿄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77년이니까, 곧바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학생으로 이제 바로 모집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딩과 중딩을 거쳐서 이제, 대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자 소학교, 중학교 요딴 것들이 그렇지 요거보다 이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요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면서 요때부터 시작된 게 메이지 유신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70년대 이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그냥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시점부터의 개혁 정치다. 그래 70년대 초반에 소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고 70년대 후반으로 가서 자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도쿄 대학도 만들어졌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세 이상의 남녀 의무 교육이라고 그랬죠.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신분제가 자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다.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자 올려볼까요? 5번째. 이때요. 어차피 신분제가 폐지됐다라면 우리 국민들의 자 실질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벌어질 거냐면 자유민권운동이 벌어질 건데 이 자유민권운동은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메이지 정부한테 민중들이 요구한 겁니다. 됐죠? 민중들이.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에서는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메이지 정부는 이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탄압합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유민권운동이 한 20년 정도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 90년 이때까지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초반에 정부는 계속 탄압을 했지만 민권운동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정부도 알았다. 그럼 헌법 만들어줄게. 결국 이제 헌법을 만들어줘요. 헌법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헌법이 만들어졌고 의회가 만들어졌다. 제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요. 왜 했냐면 자유민권운동은 함정에 메이지 유신이라 하면 안 돼요. 자유민권운동은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메이지 정부한테 민중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정부는 처음에 탄압했다가 나중에 이걸 결국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헌법 만들고 의회 만들었잖아요. 그럼 헌법 만들고 의회 이거는 메이지 유신인 거죠. 그래서 헌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889년도에 만들어지고 의회는 1890년에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이 헌법에서 천황을 뭐 시키냐면 신격화시킵니다. 됐죠? 천황은 이제 인간이 아니야. 신으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의회와 관련된 거에서는요, 양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의회가 두 개예요. 양원제. 그럼 양원제에 뭐가 있냐면, 귀족원이라는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의원이라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귀족원, 중의원 두 개, 양원제로 운영됐다는 거, 용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메이지 정부가 지금 많은 개혁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이때 이 헌법과 의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무슨 군주제가? 외형적인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되었다.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되었다. 제가 중국의 근대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변법자강 운동을 할 때 청일전쟁이 여기에 있었고 이 청일전쟁 이전, 청일전쟁 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자강운동 했습니까? 변법자강운동 했죠? 1898년에 변법자강 운동을 했는데 그 변법자강 운동에서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 그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어떤 걸 따라했습니까? 바로 이걸 따라했었던 거거든요. 입헌군주제. 그럼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청일전쟁 전, 요 시점에서 완성돼 있어야 됩니까? 요 시점에서 완성돼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걸 제가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하죠. 여긴 말이 안 되죠.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옳았구나. 그럼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이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확립돼 있어야만 문맥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것들이 메이지 유신인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여섯 번째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이와쿠라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이 되는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에서 187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어디에 갔냐면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갔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유럽에 갑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에 갔었을 때 왜 파견이 됐냐면 얘들이 파견된 이유는 불평등 조약을 뭐 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할까요? 시도. 이 불평등 조약이 아까 제가 안세이 5개 조약이라고 이제 표현했었던, 즉 미국을 출발로 해서 서양의 5개 국가와 연이어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그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서양 제품의 유입이 늘어났고 그 경제 혼란, 그 과정에서 이제 막부가 타도되는 이런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요, 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당한 거는 메이지 정부가 체결당한 게 아니라 에도 막부가 체결당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롭게 설립된 메이지 정부는 그 국가들을 다시 찾아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너와 내가 체결했었던, 아니지, 내가 체결한 건 아니지. 이 앞에 정권, 에도 막부가 체결했었던 그 조약이 너무나 불평등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메이지 정부라는 정부로 바뀌었으니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조약을 좀 수정해보는 게 어때? 개정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시도했었던 그러한 목적으로 파견됐던 게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하지만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데에는 결국 뭐였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얘들이요, 미국이나 유럽을 둘러보고 오면서 뭘 봤냐면 근대 문물들을 시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근대 문물들이 이제 도입이 될 건데 그 근대 문물에서 나중에 보시면 뭐 언론이라든지 언론, 신문이 되겠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철도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도쿄에서 요코하마 요 사이에 연결된 요게 자 일본 최초의 철도입니다. 어디라고요? 도쿄와 일본. 이 도쿄가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에도가 자 도쿄예요. 우리 에도 막부에서 이 에도 막부 정권 때는 에도라 불렀는데 나중에 메이지 정부로 바뀌면서 뭐라고 명칭이 바뀐 거냐면 도쿄. 오늘날에 이제 도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무튼요.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화구사설단이 파견되어서 근대 문물도 시찰했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근대 문물들이 자,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요.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사상적 기반, 토대, 뭐 슬로건 이걸 주장해 준 게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명 개화와 탈아론 이런 걸 외쳤잖아요. 그래서 문명 개화라는 거는 문명이라는 거에는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있다. 물질 문명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탈아론은요. 아시아적 마인드를 탈피해라. 요건데 이 아시아적 마인드를 탈피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이 이웃 국가들을 자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자 류큐 왕국이라든지 이런 이웃 국가들을 이웃으로 이웃 사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우 여기 일본, 조선, 중국, 자 류큐 뭐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식민지의 대상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식민지로 정벌 할까 막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마인드를 똑같이 일본이 지금 가져갔어요. 왜요? 아시아적 마인드를 탈피해서 이들과 똑같은 마인드? 그렇다면 얘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를 침략의 대상, 식민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탈아론의 기반을 두고 얘들이 뭘 하게 되냐면 대외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대외 침략을 한다. 그럼 이 대외 침략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외 침략. 첫 번째는요. 홋카이도를 자 병합하게 되는데 이 홋카이도를 완전하게 병합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이제 1872년이거든요. 자 연도는 외우지 마시고요. 홋카이도가 여러분들 일본의 제일 위에 있는 큰 섬이잖아요. 다시 보시면 홋카이도, 자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크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이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이 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 완전하게 자 뭐 해버린다? 이렇게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병합했다. 이 시점이 1872년도입니다. 됐죠? 1872년도. 자, 두 번째. 아니야, 요거 화생할까 봅시다. 요거 확장시킬게요. 그러면 홋카이도를 지금 얘가 병합했을 때 시점이 1862년인데 러시아가 이 연해주에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면 1860년이거든요. 즉 청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자 몇 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그 2차 아편 전쟁을 중재해주고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을 때 그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지금 차지했거든요. 그럼 이 러시아는 60년대에 이미 들어와 있었네요. 그죠? 그런데 일본이 자 이쪽을 몇 년대에? 70년대.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병합한 게 72년이니까 70년대에 여기에 와서 요들 사이의 거리가 사실 쌤 멀게 그려놨지만 실제 가깝거든요.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들 사이에 우리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띵 쪼개놓고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이렇게 쪼개 먹자. 이런 약속을 해요. 이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교재 자 235쪽. 235쪽에 가게 되면 쿠릴 열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자 235쪽에서 쿠릴 열도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장하고 갈게요. 러시아가 연해주에 들어온 거는 1860년. 자, 일본이 홋카이도를 병합한 건 1872년.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이 도시 이름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 시점이 1875년이거든요. 연도 몇 필요 없어요. 누가 한 거라고요? 메이지 정부가 한 거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러시아와 메이지 정부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러시아와 자 일본은 메이지 정부는 자 내가 여기 사할린을 가져갈 테니 너는 쿠릴 열도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너는 쿠릴 열도를 가져가라. 그래 알았어. 서로가 요 땅에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반띵을 해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럼 이 러일 전쟁에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거든요. 그 포츠머스 조약에서 다시 가면 자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 사할린을 누가 뺏어버리냐면 일본이 뺏어버립니다. 그럼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어디와 어디를 여기 있는 자 사할린과 그리고 쿠릴 열도는 원래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아무튼 그럼 요거는 이제 뺏은 거네요. 그죠? 요걸 뺏었네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막바지에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8월 6일, 8월 9일 요 사이에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그 사이 8월 8일 요 시점에서 누가 참전했냐면 소련이 참전해요. 그럼 소련이 참전했는데 이 소련이 자 결국은 이 두 땅을 모두 먹어버려요. 그럼 소련이 참전해서 사할린은 그럼 뭐 한 겁니까 여러분들? 사할린은 되찾았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련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된 거니까 자 다시 가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즉 소련의 입장에서는 사할린은 되찾은 거고 어디를 지금 뺏은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쿠릴 열도를 이렇게 뺏은 겁니다. 쿠릴 열도를 자 색깔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할린은 원래 러시아 건데 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뺏었고 여기에 있는 이 쿠릴 열도는 원래 일본 건데 자 소련이 2차 대전 막바지에서 지금 뺏었다는 겁니다. 쿠릴 열도. 자 계속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쿠릴 열도 이렇게 썼는데 이 쿠릴 열도를 나중에요. 일본과 소련이 일소 공동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1956년 일소 공동선언. 자, 일본은 1945년에 패망한 다음에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통치합니다. 그러면 미 군정이 이렇게 자 실시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자 주권을 빼앗겼었냐면 1951년까지. 그러니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주권을 다시 반환받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미 군정이 통치가 있었다. 5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때요. 일본에게 자 이제 주권을 돌려주자. 일본은 이제 전쟁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권을 돌려줄 건데 이 과정에 소련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거예요. 일본에게 지금 주권을 돌려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면 이거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자 참여는 했는데 서명을 거부해버려요. 서명을 안 합니다. 나는 일본에게 주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이랬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나서 56년도에 일소 공동선언 이게 일본과 소련이 국교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 국교가 수립되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일본에 대한 국교가 수립됐다는 얘기는 소련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이제 주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죠. 아무튼요, 일소 공동선언을 통해서 소련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될 건데, 국교가 수립될 건데 이때 쿠릴 열도에 대한 자 반환을 하겠다라고 반환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반환 약속을. 그래서 반환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어. 그런데 딱 4년 뒤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라는 게 뭐 되냐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정을 한 겁니다. 이 개정된 시점이 언제냐면 1960년이거든요. 그럼 1960년 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어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미군이 일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지금 계속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자 약속, 이게 이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것이 개정됐었을 때 소련이 삐진 겁니다. 왜냐면 이때 50년대 60년대에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제라고 하는 서로가 이제 차갑게 싸우고 있는 자 냉전 체제, 콜드 와라고 부르죠. 이런 혼란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소련이 뭐가 삐진 거죠? 뭐야? 장난해? 여기 있는 일본은 우리하고 친한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야? 미국하고 더 친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더 친하네? 안 되겠다. 나 이거 안 줄란다? 자, 그래 결국은 이거를 여기서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속을 이제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쿠릴 열도는 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다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됐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죠. 그럼 쿠릴 열도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겁니까? 러시아와 여기 있는 일본의 갈등인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위치 일단 확인하세요. 지도에서 쿠릴 열도의 위치 확인하시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명칭은 시험에서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세기에? 19세기에 메이지 정부가
다시 돌아오면 메이지 정부가 홋카이도를 병합한 시점이 70년대인데 이 홋카이도를 병합하는 순간 러시아는 연해주에 있었는데 그 러시아와 일본이 자 어떻게 돼요?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영토 반띵 해먹자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사할린, 이쪽에 쿠릴열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쪼개 먹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쟁 지역으로 발전이 됐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홋카이도 병합했다. 235페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돌아옵시다. 이번에는요, 어디를 침공하냐면, 류큐 왕국을 자, 침공할 거거든요. 자, 류큐 이거 먼저 갑시다. 타이완을 자, 공격을 할 건데, 이게 언제냐면, 1874년이에요. 근데 타이완을 뭐 했다고요? 공격한 겁니다. 아직 먹지 않았어요. 됐죠? 그럼 나중에 이 타이완을 식민지로 가져가게 된 거는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어디를 뺏어가게 되냐면 리아오동 반도를 뺏어가요. 근데 그 리아오동 반도는 나중에 반환을 하거든요. 반환하는데 리아오동 반도를 자 뺏어갔다. 이거는 반환합니다. 삼국 간섭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야 일본 리아오동 반도 이거 뱉어내. 그래서 이제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얻어간 리아오동 반도는 반환해요. 반환. 근데 반환하지 않은 땅이 어디냐면 타이완 및 타이완 옆에 있는 작은 섬 펑후제도. 타이완과 펑후제도 요거는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쭉 가져갑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리아오동 반도는 반환했다. 이 대외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홋카이도를 병합했고 타이완을 공격했어요. 공격했는데 1874년에 타이완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타이완을 언제 먹었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여러분들 자 식민지가요. 일본의 식민지가 최초의 식민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타이완.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가 타이완이다. 됐죠? 자, 두 번째 식민지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사할린이에요. 사할린.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자 1905년 아까 러일 전쟁에서 뺏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 조선을 자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로 만들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자 최초의 식민지가 타이완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 메이지 정부 초기에는 이거를 곧바로 자 먹은 게 아니라 공격을 했었고, 자 나중에 청일 전쟁으로 먹어가게 된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에서 1876년도거든요. 그러면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우리 조선을 개항시킨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 제1조에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죠. 자,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이다. 이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명시했답니다. 야, 조선, 넌 자주국이야, 인마. 라고 명시했는데 한국사에서는요.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명시한 목적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청나라의 종주권을 자 배제시키는 게 부인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국사에서 나와요. 이건 한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에서는 요거보다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가십시오. 청일수호조규라는 게 체결돼요. 자, 청일수호조규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 청일수호조규는 연도를 좀 더 쓸게요. 청일수호조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본과 자 중국 청나라가 두 나라가 모두가 자 뭐다? 대등한 관계이다. 자, 일본과 청나라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라고 명시했었던 이게 청일수호조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는 왜 일본과 이런 대등한 관계를 자 약속을 했냐면 서양 국가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중국만 때리는 거예요. 중국만. 그러니까 이거 혼자 힘으로 막아내기 힘들겠는걸? 좋아. 이웃 국가인 이 일본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막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꼼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야 우리 조약을 체결할까? 야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해? 그랬을 때 뭐 그러던지 라고 이제 수락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러면 청일수호조교 여기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무슨 관계라는 걸 명시했다고요? 대등한 관계라는 걸 명시했잖아요. 그럼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그래?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중국 중심의 자 동아시아 질서가 뭐 되기 시작하냐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 우리는 계속 누가 세상의 중심이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살아왔는데 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뭐 되고 있다고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청일수호 조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야, 조선아. 넌 자주국가 임마. 강화도 조약 제1조에 너는 자주국가라니까? 왜 자주국가인데? 나 중국한테 계속 사대관계 해왔는데? 아니야. 나도 이미 중국과 대등하다라고 조약을 체결했어. 아, 정말? 그래. 나는 이미 중국과 대등하다고 조약을 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중국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란 말이야. 너는 자주 독립국가란 말이야. 물론 그 본질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좀 더 손쉽게 주무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약을 넣은 건데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중국과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너도 중국의 똘마니가 아니라 너도 중국과 대등하다. 이해됐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요. 청일수호 조교라는 것이 무슨 조약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강화도 조약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청일수호 조교는 1871년도에 체결되어서 73년도에 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체결된 시점과 효력 발효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 없고요. 적어도 무슨 조약보다는 앞서 있어야 된다. 강화도 조약보다는 앞서 있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청일수호 조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하게 붕괴가 되는 건 뭐냐면 붕괴가 되는 거는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에요. 조선은 무슨 국이라고요? 조선은 자주국입니다. 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쓴 거는 일본이 써준 거고 여기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입니다라고 명시한 거는 청나라가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청나라가 이제 인정을 한 거란 거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아시아 중심의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질서가 완전하게 뭐 되었다? 붕괴가 되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청일수호 조교를 가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주면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중국이 바보 되는 장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나는 아시아의 중심이고 호랑이야 이랬는데 얻어 터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동요되고 시작했죠.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바보 되는 장면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일수호 조교 시모노세키 조약 각각의 의의를 미리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계속 가볼까요?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류큐 왕국을 병합합니다. 류큐 왕국을 병합을 하는데 이게 1879년도입니다. 이 류큐 왕국을 병합을 해서 여러분들 뭐죠? 오키나와 현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었던 거죠. 현이라는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패번 치현 할 때 그 현. 그러니까 현이라는 게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도화 같은 거예요.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다음 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도화 같다. 류큐 왕국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류큐 왕국 같은 경우는 1609년도에 에도 막부의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합병된 거는 메이지 정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격받은 시점과 여기는 합병된 시점에서 일본의 정부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에도 막부의 공격을 받은 거고 실질적 합병은 메이지 정부한테 합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대외 침략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대외 침략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나라에 무슨 농민운동이 벌어지냐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1894년도인데 당시 우리 정부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능력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냐면 청나라한테 청나라야 도와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따라붙었냐면 일본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1885년도에 무슨 조약이 있었냐면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텐진 조약 청과 일본이 체결한 텐진 조약입니다. 1885년도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반도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를 모두 다 철수하자.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쪽 군대가 한반도에 파병할 일이 생기면 상대 국가는 자동으로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이걸 진압하겠다라고 청나라한테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일본은 여기 있는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따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뭐냐면 정부야 일본을 끌어들이면 어떡하니?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들이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니까 이제 이들은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어이 청나라, 어이 일본, 오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세요. 동학국민운동이 우리 정부와 화해를 하고 다 해산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들의 철수를 자 요구했는데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어디를 점령해버리냐면 여기에 있는 경복궁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딱 점령하는 순간 여기에서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된 거냐면 바로 청일전쟁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이제 전개됐었던 전쟁인데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여기에 있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시모노 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시모노 세키 조약 아까 말씀드렸었던 리아오동 반도를 자 뺏어갑니다. 리아오동 반도. 두 번째는 타이완과 펑후제도. 자, 펑후제도는 안 쓸게요. 타이완 옆에 있는 작은 섬이 펑후제도입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엄청나게 많은 자 무슨 금을 자 배상금을 여기서 받아가게 됩니다. 이 배상금은요 나중에 일본이 자 국방비 그러니까 군사비로 다 쓰게 돼요. 그래서 군사력을 다시 증대시키는데 이 배상금을 사용한다는 거.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이때 여러분 이 리아오동 반도를 반환해라 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간섭? 삼국간섭. 이 삼국간섭은 자 독일과 프랑스와 자 러시아가 있는데 누가 중심이 된 거냐면 러시아가 중심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면 독을 풀었어요. 뱉어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은 리아오동 반도를 뭐 한다고요? 반환합니다. 반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로 삼국간섭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어디를 얻어가게 되냐면 리순과 따렌 자 여기를 뭐 하느냐 조차합니다. 리순 따렌을 조차하고 조차는 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리아오동 반도의 전체의 땅은 이제 청에게 돌려줬고 그 리아오동 반도 안에 리순이란 동네와 따렌이란 동네를 자 뭐하게 되었다? 조차합니다. 두 번째는 남만주에 대한 자 철도 부설권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자 뭐하게 된다? 획득하게 됩니다. 자 부설권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남만주 쪽에 이제 철도를 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어가게 된 거죠. 다시 자 지도로 쌤이 자 말씀드리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이 리아오동 반도 전체를 차지했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서 뱉어. 그래서 일본은 뱉어냅니다. 뱉어냈고 대가로 러시아는 여기 리순과 따렌을 이렇게 조치하게 됐고 남만주에 대한 철도 여기에 창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창춘 아래쪽 여기 남만주 요 철도에 대한 부설권을 러시아가 얻어간 겁니다. 무슨 간섭을 대가로? 삼국 간섭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얻어갔는데 국내 정치를 잠깐 또 이야기해 드린다면 이 삼국 간섭의 모습을 보고 국내에서 당시에 명성황후 민비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오빠는 청나라였는데 그 청나라가 누구한테 나가 떨어졌어요? 일본한테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가? 이랬더니 아니다. 그 일본을 말로 지금 압력을 넣은 게 누구예요? 러시아죠. 야 뱉어 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오빠는 러시아네. 이런 결론.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가 러시아에게 급격하게 달라붙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 화가 난 거예요.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힘겹게 승리했고 리아오동 반도까지 뺏었는데 자 그거를 누구 때문에 뺏겼습니까? 러시아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워 죽겠는데 그 러시아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게 명성황후 민비란 말이야. 그래 결국 이제 을미사변. 이게 이제 한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을미사변 직후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러시아 공사관에 또 달라붙게 되죠. 자, 아관, 파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되냐면, 러일 전쟁이 터지게 돼요. 이 러일 전쟁은요, 1904년에서 1905년 이때까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럼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뭔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안포 사건 내용은
중국의 의화단 운동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의화단 운동은 1899년에서 1901년 이때까지가 의화단 운동인데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부청 멸량을 외치면서 베이징에 있었던 자, 외국 공사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철도라든지 자, 이런 걸 파괴하고 다니는 운동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죠. 그럼 이 의화단 운동에서요. 의화단 운동에서 청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8개 국가가 와서 자, 진압을 합니다. 그럼 8개 국가가 와서 진압을 했는데 이 8개국 안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거든요. 그럼 8개 국가가 이걸 다 진압하고 체결된 조약은 신축조약. 그 신축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의 공사관은 자기들이 직접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베이징에는 이제 8개 국가가 자기들의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자, 뭐를? 경비병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어디야? 베이징에. 그럼 일본도 들어갈 수 있고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진압된 이후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러시아가요. 베이징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러시아의 군대가 만주에 계속 주둔하는 거예요. 요 만주에. 그러면 여기에 주둔하는 거는 어차피 중국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주둔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01년 신축조약이 체결되고 러시아가 계속 여기에 주둔하니까 영국이란 나라와 자, 일본이란 나라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영일동맹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그 영일동맹이 1902년 그럼 1902년도에 영일동맹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러시아 그건 아니지 새끼야. 여기에 머물면 안 되지 라고 얘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영일동맹 1902년 1차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이 러시아가 이것도 귀찮게 하네 조그만 것들이.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자 여기 있는 용암포 우리 자 압록강 끝자락에 있는 용암포 이 용암포를 대한제국한테 이것 좀 빌려주면 안 되니? 라고 했는데 고종이 안 되는데요. 거절하죠. 그래서 용암포를 자 우리가 안 빌려주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러시아가 이 용암포를 무단으로 힘으로 그냥 점령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 시도를 벌이니까 여기 있는 일본이 버럭화를 내면서 아니 이 러시아 띠떼끼가 우리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잖아 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용암포 사건이라는 거는 러일 전쟁의 하나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용암포에 자 무단으로 점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일본이 뭐라고요? 러시아가 무슨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러일 전쟁을 자 벌이게 되죠. 자,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거든요. 자, 일본이 승리하는데 이때 쌤이 ABR 조약이다라는 걸 자 하나만 만들어 드릴게요. 자, ABR 조약 1905년인데 1905년 A가 뭐냐면 A는 아메리카입니다. B는 뭐냐면 브리티시, R은 러시아입니다. 다시 가면 ABR에서요.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티시, R은 러시아. 이런 조약은 없습니다. 검색에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A는 아메리카라고 했었을 때 뭐냐면 가스라.점 테프트 미략입니다. 얘가 1905년 자 7월 달입니다. 그러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일본의 가스라와 자 테프트가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한 건데 그 가스라 테프트 미략에서 야, 네가 필리핀 먹어라. 그래? 그럼 나는 대한제국 먹을게. 좋아. 그럼 나는 대한제국 먹을 테니까 너는 필리핀 먹어라. 서로가 그 땅을 간섭하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이 누구를 자 가져가도 좋다. 대한제국을 먹어도 좋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이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미략. 첫 번째 아메리카입니다. 자, B는요. 2차 영일동맹. 2차네요. 좀 아까 1902년도에 1차 영일동맹이 있었죠. 이번에 2차입니다. 그럼 1905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 2차라는 거 요거 한 번만 눈여겨봐 주시고요.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영국 니는 인도 먹어라. 그래? 나는 대한제국 먹을게. 좋아. 너는 대한제국 먹고 난 인도 먹을게. 서로가 그 땅을 간섭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일동맹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한다면 영국이란 나라가 일본 편을 들어준 거네요. 그죠? 아까 미국이 했던 것 똑같이. 자, 이게 7월달, 이게 8월달. 그 다음에 R이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자 무슨 조약이 체결된 거라고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1905년도 자 9월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걸 왜 ABR이라고 했냐면 자 7월, 8월, 9월 그러니까 몇 월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이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 때문에. 그래서 ABR에서 A는 아메리카. 자 이거는 영국, 이거는 러시아.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구간을 찾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요. 청일전쟁을 가라고 줬다고 칩시다. 그럼 청일전쟁을 가라고 줬고 여기에 있는 포츠머스 조약을 나라고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실제 기출이에요. 주어졌는데 그 안에 그러면 가스나 테프트 미략 2차 연일동맹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거 앞이니까. 됐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개의 조약은 즉 가스나 테프트 미략과 2차 연일동맹은 러일 전쟁이 종결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체결된 게 아니라 러일 전쟁 종결 바로 직전에 체결됐다는 거. 그 시점을 확인해 드리려고 자 APR이라고 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R이 뭐였었죠? 좀 아까? 포츠머스 조약인가요? 이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냐면 미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조약은 미국에서 체결된 건가요? 네, 맞아요. 누가 중재한 거라고요? 미국이 중재한 겁니다. 다시 가면 기출에 어떤 게 있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어디죠? 시모노세키니까 일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일본에 있는 도시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했는데 미국이요. 야 그만 싸워. 야 청나라 일본 야 둘이 그만 싸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알았어. 라고 시모노세키에 모여서 도장 꽝 찍은 겁니다. 이것도 누가 중재한 거냐면 이것도 미국이 중재했다는 거예요. 와 기출에 이게 나와요. 그럼 얘도 누가 중재했어요? 미국이 중재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재했는데 쌤 이거 어떻게 찾는데요? 자 명칭 갖고 찾으면 되는데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표현한 문제에서 미국이 중재했다? 뜬금없이 우리는 러일 전쟁만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 청일 전쟁에서는 미국이요. 야 청나라 야 일본 그만 싸워. 에? 싸우면 안 된다 해? 이랬더니 얘들이 알았어요. 모여서 조약을 체결한 거고 러일 전쟁에서는 미국이 중재할 때 야 러시아 너 일로 와. 야 일본 너 일로 와. 니네 그만 싸워 임마. 라고 도장 찍어. 요거죠. 그러니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미국이 이 조약 자체에 개입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이 포츠머스라는 도시 자체가 미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를 이제 불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도장 찍어라고 이제 중재를 해준 거죠. 아무튼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어디를 뺏기냐면 사할린을 뺏깁니다. 사할린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할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양도할 건데 쌤이 안 쓰고 그냥 양도라고 쓸게요. 자 보세요. 여기 리순따렌을 조처했고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지금 얻어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요?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양도받았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배상금 지불 조항이 없습니다. 배상금. 이게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세계사만 있었을 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만 있었을 때 기출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러일 전쟁을 표현하면서 옳은 선지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에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실제 기출에 나왔었어요. 자, 배상금이 없습니다. 원래요, 여러분은 전쟁과 관련된 거에서 그 전쟁이 마무리된 조약에서는 전부 다 배상금이 들어가요. 전부 다 배상금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러일 전쟁, 자, 포츠머스 조약에는 배상금이 없습니다. 됐죠? 배상금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조금만 더 확장시킬게요. 여기에서 뭐가 체결될 거냐면 러일 전쟁 밑에 쓰시면 됩니다. 러일 전쟁 밑에 만주 선후 조약이 체결될 거거든요. 자, 만주 선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될 건데 이 만주 선후 조약은 베이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자, 베이징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베이징 조약이 지금 2번 나왔습니다. 자, 기억나셔야 되는데 베이징 조약은 언제도 있었냐면 여기 하나 있었죠. 1860년. 즉 몇 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그 2차 아편전쟁에서도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요. 근데 명칭이 똑같아요. 명칭이 똑같은데 이 베이징 조약은 다른 말로 만주 선후 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치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아니다. 이렇게 가자. 먼저 스토리를 가세요. 청일전쟁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자, 청일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그럼 청일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이 리아오동 반도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야 배턱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여기는 리아오동 반도를 토해냈습니다. 기억나죠? 여기까지? 좋아. 그 대가로 러시아는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그러면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자 여기 있는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요거를 러시아가 가져간 거죠. 근데 그 러시아가 일본에게 10년 뒤에 러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럼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이권을 러시아가 누구한테? 일본에게 뭐 했습니까? 좀 아까 양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약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츠머스 조약에 양도합니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양도 받았죠? 야, 근데 웃기는 건 이거를 지금 뭐야?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자, 이 조차권을 빌려 쓴다. 조차는 빌려 쓴다는 뜻이에요. 땅을. 그럼 이거 땅 주인은 누굽니까? 땅 주인은 청 아닙니까? 그렇죠? 청이잖아요. 청인데 지금 지구들끼리 막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한테 가서 야 청나라야 네가 예전에 러시아한테 말이야 남만주에 대한 철도권과 리순 딸에 대한 조차권을 너 준 적이 있었지. 근데 러시아가 그걸 나한테 다시 넘기기로 했거든. 양도하기로 했어. 포츠머스 조약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계약서 다시 쓰자. 계약서 다시 쓰자. 이게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만주선언 조약은 만주의 앞선자, 앞과 뒤에 주인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아까는 이 빨간색의 리순 딸에 대한 조차권을 남만주에 대한 철도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얘가 양도받았잖아요. 근데 양도받은 일본이 청나라와 다시 계약서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줄게요. 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청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자, 청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애와 싸워서 이 일본에게 1층 전체를 뺏긴 겁니다. 1층. 이 건물의 1층 전체를 뺏긴 거예요. 이 1층이 그러니까 랴오동 반도입니다. 랴오동. 그랬더니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서 야 뱉어. 그래서 일본은 이 1층 건체를 자 뭐 하게 돼요? 랴오동 반도를 반환한 겁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1층에 있는 상가 하나, 자 리순과 따렌 이 상가를 하나가 얘 얻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운영권 이게 뭐죠? 남만주의 철도권 이거를 얘가 가져간 거예요. 자 얘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간섭의 대가로? 삼국 간섭의 대가로. 좀 이따가 무슨 전쟁을 해서? 러일 전쟁을 했잖아요. 러일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이거를 누구한테? 일본에게 뭐 하기로 했어요? 양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양도받은 일본이 청나라한테 야 청나라야 너 예전에 러시아한테 요 1층 상가 요거 리순 따렌 그 다음에 요거 엘리베이터 운영권 남만주 철도권을 러시아한테 줬었지? 근데 러시아가 그거 나한테 양도했거든? 그 계약서 다시 쓰자. 라고 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만주 선후조약. 다른 말로 자 베이징 조약. 그래서 베이징 조약이 자 2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국사로 돌아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 전쟁 막바지에 ABR 조약 기억나죠? R이 러시아입니다. 그죠? 그러면 1905년도에 7월달, 8월달, 9월달 쭉 순서대로 이 조약의 의의가 뭐냐면 힘센 나라들이 열강들이 뭐 한 거냐? 묵인한 겁니다. 열강들이 뭘 그럼 묵인해 준 거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을 먹어도 좋다라는 걸 묵인해 준 거죠. 그래서 열강들의 이 묵인의 바탕을 두고 일본은 더 이상 간섭받을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을 간섭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을사늑약이라는 거를 강요합니다. 외교권을 뺐죠. 10월 달에. 1905년 10월 달에. 이거 직후에 을사늑약.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면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뺏었고 그 이후에 군대권도 군사권도 빼앗고 행정권도 빼앗고 사법권도 빼앗고 결국은 완전하게 나라를 뭐 시킨다? 피탈시키죠. 국권 피탈을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무튼요.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게 된다. 조선은 식민지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여러분들 그 결과의 값이 있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하고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 자, 이 두 개 꼭 비교하시기 바라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입니다. 자, 1914년이고 여기서 거꾸로 몇 년씩 빼나가면 10년씩. 자, 다시 보세요. 10년씩 이렇게 자, 빼내가면 1885, 1895, 자, 그 다음에 1905 요게 자 무슨 전쟁이냐면 1차 대전. 얘는 10년 뺐죠? 러일 전쟁. 자 1914년에서 10년을 빼라는 겁니다. 러일 전쟁. 다시 여기서 10년을 빼면 청일 전쟁. 다시 여기서 10년을 빼면 여기 있는 청푸 전쟁. 해서 10년씩 거꾸로 빼내는데 요걸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순서 찾는 문제, 흐름 잡는 문제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차에서 10년씩 빼라. 여기서 체결된 조약은 텐진 조약. 여기서 체결된 조약은 자 시모노세키 조약.
자, 여기서 체결된 조약은 자,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파리 강화 조약. 각각의 자, 전쟁 시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보고 있는 거는요.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추진했었던 메이지 유신의 이 개혁 정치와 대외 침략. 그 대외 침략에서 우리 조선을 식민지를 먹는 자, 요 시점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 마무리할게요. 146쪽에서 막부타도운동 밑에 메이지 유신의 밑 읽어볼까요? 패번치현. 처음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번을 폐지하고 현이라는 행정단위를 설치했다. 패번치현. 자, 그 다음에 밑에 구미사절단. 구미사절단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 조약을 뭐하기 위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경로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미국과 유럽을 보고 왔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국민의 3대 의무. 자, 시옷번 밑 찍어볼까요? 그 다음에 도쿄대학 밑 찍으시고요. 자유민권운동 별표하십시오. 조심할 건 자유민권운동은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은 민중들이 요구한 거죠. 자, 밑에 헌법의 자, 연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리일본의 의회가 있네요. 그죠? 자, 의회는 1890년에 만들어집니다. 1890년. 자, 그 다음에 밑에 민족주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디귿번 천황을 신격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탐구자로 7번 왕별표하시고요. 자, 대외 침략은 쭉 지금 순서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 정리된 거 쭉 읽어보시고요.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분들 자 1조의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이다. 자, 거기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청일수호조교. 이 청일수호조교가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대등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청일수호조교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자 밑 찍으시고요. 디귿번 밑 찍으시고요. 자, 왼쪽에 청일수호조교의 원문이 있을 겁니다. 그 원문 박스가 있는데 박스 밑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뭐 되기 시작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청일전쟁 갑시다. 청일전쟁에서는 자, 전개 과정 쭉 됐고 자, 결과의 왕별표하십시오. 결과. 그 다음에 영향도 밑줄 긋 건데 영향의 첫 번째 줄. 조선이 무슨 국임을 명시했다고요? 자주국임을 명시합니다. 무슨 조약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 너는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조선은 자주국이야. 이런 조항이 1조에 나오면 무조건 강화도 조약 이러면 안 돼요. 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조항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도 있고 시모노세키 조약에도 있다. 밑에 러일 전쟁으로 하게 되면은 전개 과정 쭉 한번 읽어보시고 결과의 값에다가 왕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주 선후 조약이 체결됐네요. 만주 선후 조약.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일러 협상이라는 거 보이나요? 일러 협상. 러일 협상이라고 됩니다. 1907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만주에 리순과 따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남만주에 대한 철도권. 저기 창춘인데 이 창춘이라는 도시가 있고 창춘 아래쪽 이게 남만주다. 이 남만주의 철도권 이걸 누가 지금 양도 받았죠? 일본이 양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아직 이쪽에 대한 철도는 없네. 그죠? 그래서요. 러시아가 야, 일본 이리 와봐. 야, 지난번에 내가 러일 전쟁에서 내가 졌는데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뭐 그할 때 뭐 다시 내가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이제 국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일 전쟁 중에 민중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일 전쟁에 전념할 수 없었어요. 그래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 러시아는 자, 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쟁을 통해서 너한테 뺏긴 거를 뭐 다시 돌려달라고 징징거리지 않을 테니까 너 다시 싸울 생각은 있냐? 사실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1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군사력이 그 당시에는 강했어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운이 좋아서 이겼죠. 뭐 이러면서 겸손한 거죠. 그때 그러면 이걸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를 경계로 창춘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네가 이제 알아서 뺏어 먹어. 네 세력 범위로 삼으란 말이야. 자, 여기는 내 세력 범위로 삼을게. 됐죠? 그래서 창춘을 경계로 해서 북만주와 남만주의 어떤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설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가져가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세력을 주로 차지하고 여기는 일본이 세력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일러
협상입니다. 됐죠? 일러 협상.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탕후대로 8번 예, 읽어보시고요. 탕후대로 9번. 탕후대로 9번은 독도와 관련된 건데요. 일본이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탈했다는 거. 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외 침략에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요거 비교하는 문제 무지하게 출제 잘 됩니다. 자, 148쪽에요. 148쪽에 왼쪽 핵심 체크에 뭐가 있냐면 주요 전투가 있을 겁니다. 그 전투 이름 발표하시고 청일 전쟁에서의 전투인지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의 전투인지 전투 이름 꼭 한 번씩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베트남 그리고 조선의 개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